2021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인류와 사상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시험 치르고요. 시험을 치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 알고자 해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이 이번 3월 학평 윤리와 사상 문항 전반에 대한 총평은 따로 총평에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으니까요. 우리 한번 선생님이 총평에서 당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번부터 20번까지의 모든 문항, 내가 이 문항을 맞췄냐 틀렸냐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항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시문과 선지를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1번부터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가상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 이렇게 나왔죠. 어떤 고대 동양 사상가일까? 자, 물을 손으로 쳐서 튀게 하면 이마에까지 닿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이 튀어올라서 이마에 닿는 것은 물의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래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선하지 않은 것, 즉 불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자, 이 사상가는요, 결국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보았던 고대 동양 사상가, 맞아요. 중국의 맹자입니다. 자, 유학사상가 맹자가 강조할 삶의 태도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예를 배우고 몸에 익혀.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그런데 악한 본성을 교정해 나간다? 자, 분명히 맹자는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자, 선하다. 인간의 본성이, 불선은 본성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맹자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악한 본성 교정 옳지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순자가 긍정할 만한 내용이 되겠죠. 자, 해탈에 이르기 위해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푸세요. 자,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 또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푼다? 맞아요. 자, 불교에서 강조할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의로운 일을 반복하여 올곧은 도덕적 기계를 기른다. 의로운 일을 반복하여 하고 꺽쇠하고요. 이렇게 한자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에서나 개념 스케치 강의에서나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친구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사상에서 이렇게 꺽쇠를 치고 한자어가 이렇게 중간에 제시가 된다. 이 얘기는요. 굉장한 힌트를 여러분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출제진들의 의도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 아주 강력한 힌트를 나는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죠? 자, 여기 보니까 의라고 하는 한자가 소개되어 있어요. 마치 우표를 수집하듯이 의로운 행동을 수집하는 것, 즉 의로운 일을 반복하는 것. 자,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의로운 행동을 수집하다 보면 마음이 좁아질까 넓어질까? 그렇죠. 마음이 아주 호수처럼 넓어지겠죠?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도덕적 기계, 용기, 아주 넓은 마음인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게 되겠죠? 자, 집의를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른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맹자가 이야기했던 삶의 태도 맞습니다. 문명의 편리를 거부하고 어떠한 인위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자, 문명의 편리한 각종 기술 이런 것들 다 거부하고 인위적인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것. 4번은요. 도가 사상가들이 강조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고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자, 여기 보니까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고 하면서 좌망이 소개되어 있죠. 자, 좌망.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 나의 신체도 잊어버리고 나에게 손발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눈, 코, 귀, 입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인의 예지도 잊어버리고 정신적인 자유, 그렇죠. 어떤 재물의 경지, 소유유의 경지와 같은 정신적 자유를 누릴 것을 이야기한 사상가는 맞아요. 도가 사상가인 장자였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1번 문항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전형적인 인간의 특성, 뭐 윤리적 존재, 종교적 존재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은 이제 더 이상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요 1번 문항과 같이 삶의 태도를 물어보고 있거나 혹은 인간의 어떤 특징을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내용은 사상 파트에 해당하는 이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1번에서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항상 부정어 잘 유념해서 실수 줄여 나가셔야 되겠고요. 갑 보겠습니다. 덕은 곧 지식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덕은 곧 지식이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문항을 풀어주다가 요 색깔, 요 초록색, 연두색, 자, 요 색깔로 이렇게 물결로 치고 별표를 치는 요러한 표현들은요. 반드시 가져가시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자, 내가 이번 문제를 맞췄든 맞히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자, 요 제시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표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줄 테니까요. 여러분 시험지에도 같이 체크하면서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세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덕은 곧 지식이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 누구지? 그렇죠. 소크라테스입니다.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건 곧 지식이에요. 자, 그는요 용기나 절제와 같은 덕들도 결국은 다 지식이다. 자, 어떤 인간의 특성이나 영혼의 특성이 지식과 결합되면 그게 덕이고 무지와 결합되면 그것이 악덕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보죠. 따라서 그는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 그만큼 아는 것을 강조한 주지주의 사상가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아는 걸 강조하지? 그 지식이 그것이 바로 덕이고 그렇게 덕을 갖춘 자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의 그 유명한 지덕복합일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는 이렇게 지식을 강조합니다. 왜? 제대로 알면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실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상 지행합일설이라고도 부르죠. 자, 사람은 자발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다. 자,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100% 다 몰라서이다.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없다. 100%다. 무지의 결과이다. 라고 보면서 지식을 강조하죠. 어떤 것도 덕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갑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누어진다. 자,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겠다. 덕을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눈 사상가는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자,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감정 때문에 그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알면 반드시 실천하게 된다라고 보았던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아는 것 플러스 그렇죠. 실천 의지가 함께 강조되는 것들 알 수 있죠. 자, 옳지 않은 것 찾을게요. 1번입니다. 덕을 갖추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당연하죠. 덕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지식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부터 뭐든지 다 첫 출발이 이루어지죠. 자,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그 아는 것, 그런 지식 그 자체가 이미 덕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강조하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선을 알면서도 악을 일부러 고의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요. 알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외 없이 제대로 알았다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죠. 알면서도 고의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볼게요. 선에 대한 무지는 악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 몰라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알더라도 의지가 부족해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을 야기하는 유일한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악행을 야기하는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3번까지 모두 다 맞는 선지가 등장했네요.
자, 품성적인 덕은 지성적인 덕 없이도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을까? 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품성적인 덕이 습관,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러한 중용의 실천, 중용의 습관을 하려면요. 중용의 상태를 헤아릴 줄 아는 어떤 덕? 맞아요. 지성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떠한 지성적인 덕을 중용을 헤아리는 덕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바로 실천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게 되죠. 아, 품성적인 덕은 실천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중용을 습관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구나. 따라서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지성적인 덕이 없다면 품성적인 덕도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성적인 덕 없이도 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두 사상가 모두 다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어땠어요?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덕이 필요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삶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 최고선은 행복이다 라고 하면서 행복을 강조하고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다. 덕에 따른 정신의 상태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덕과 행복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시키죠. 따라서 5번은 두 사상가 모두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도 모르며 괴로움의 소멸을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모르면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자, 지금 여기 요 한 문장, 첫 문장에도 너무 많은 힌트가 등장했다. 우선 무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요,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 어리석은 것, 무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가 소개되어 있죠. 고, 괴로움, 현실 세계는 다 괴로움이라는 거고요. 집, 그 괴로움의 원인이죠. 무지와 탐욕, 집착 이런 것들입니다. 자, 괴로움의 소멸, 자, 괴로움이 온전히 소멸된 상태, 열반, 이런 열반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소멸에 이르는 원인, 소멸에 이르는 길인 중도의 수행법인 팔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모르면 그것을 무명이라고 한대요. 따라서 고대 동양 사상가는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며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면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이다 하면서 정견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정으로 시작하는 8가지의 바른 길, 그게 바로 중도의 수행법인 팔정도였죠. 자, 석가모니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윤회하는 과정에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한다. 자, 불교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인 연기설에 따르면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이러한 결합으로 그 결과로 생성하고 소멸하잖아요. 끊임없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을 된다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장 큰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까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무아의 경지를 이야기하죠. 고정된 실체는 없어. 무상을 이야기하고요. 나조차도 영원하지 않아. 무아를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요. 윤회하는 과정, 즉 전생과 현생과 후생이 계속해서 수레바퀴 돌듯이 이렇게 반복되는 윤회하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는 아니다라고 석가모니는 생각하죠. 만물은 원인과 조건, 즉 이러한 인과 연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연기설이고요. 3번입니다. 중생, 즉 중생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아직 깨닫지 못한 자. 그렇죠? 이런 어떤 사물의 실상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생각이 아니라 몸과 입으로만 업을 짓는다.
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몸과 입으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의도적으로 짓는 모든 것을 업이다라고 하죠. 이러한 업이 원인이 되어서 다음 생을 결정하고요. 윤회가 반복된다라고 석가모니는 생각했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표현이 틀렸다? 생각이 아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어요. 업은 생각과 몸과 입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모든 것, 내가 의도적으로 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나에게, 나의 생에, 나의 다음 생에 또 영향을 미치는 업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3번의 답은요, 2번이 되겠네요. 괴로움의 원인을 몰라도 번뇌와 애욕을 소멸될 수 있다? 아니요. 여기 분명히요.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지 그 괴로움이 소멸되는 길로 이를 수 있다라고 불교는 생각합니다. 8정도의 최종 목표는 바른 생활, 즉 정명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정도의 최종 목표가 바른 생활에 이르는 걸까요? 자, 불교의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지? 맞아요. 사물의 실상을 깨닫고, 즉 해탈하고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인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잖아요. 해탈과 열반의 경지가 최종 목표지 바른 생활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공산사회에 바로 등장했습니다. 아, 갑은 마르크스이겠구나. 조금 더 볼게요. 공산사회에서는 분업화된 노동에 대한 인간의 예속이 사라진다. 자, 마르크스는 분업을 비판했기 때문에 공산사회에서는 분업이 사라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다. 을입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이 사라진다. 노동은 하루 6시간으로 제한되고 여가 시간은 정신적인 오락이나 연구에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답은요. 공산사회를 주장했던 마르크스, 을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했던 토머스 모어가 되겠네요. 자, 이상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자, 마르크스의 대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자, 참 좋아 보이는데 뭐가 틀렸을까? 그렇죠. 국가가 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틀렸죠.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사회는 산무사회다. 선생님들이 강조하죠. 자, 3가지. 무엇이 없는 사회? 그렇죠.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 그 사유재산에 따라서 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계급이 사라진 사회. 자, 그리고 이렇게 가진 자가, 즉 자본가가 가지지 못한 자, 즉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도구, 계급 착취의 수단, 계급 착취의 도구인 국가도 소멸된다. 따라서 공산사회는 사유재산도 없고 계급도 없고 계급 착취의 수단인 국가까지 소멸된 상태예요. 따라서 국가가 이렇게 하는 사회, 이거 이미 마르크스가 꿈꿨던 사회 아닙니다. 공산사회는 국가 자체가 소멸하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결사체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를 지향하죠. 자, 2번입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맞아요. 마르크스가 꿈꾼 공산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요. 필요한 만큼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구성원들의 노동과 여가 활동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모어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성인은 노소는 아니고요. 남녀의 구분 없이 성인은 누구나 하루에 6시간의 노동을 합니다. 자, 이 노동이 존중되고요. 하지만 그 이상의 노동, 초과 근무는 제한돼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정신적인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가와 노동이 모두가 다 존중되는 사회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유토피아는요, 사치와 낭비가 없고 정신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 맞죠? 자, 유토피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에요. 그래서 풍족한 곳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빈곤도 없고요. 가난도 없어요. 자, 풍족한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요.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치와 낭비가 없고 정신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여기 보니까 정신적인 오락이나 연구를 중시하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가치를 이렇게 중시하는 사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자, 이 5번 역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가져가세요. 마르크스와 모어가 왜 이렇게 자꾸 묶어서 출제가 될까?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두 사상가 모두 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유제를 주장하고 있구나. 자, 공유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가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인간 행위의 유일한 목적은 행복이기에 행복의 증진 여부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행복은 쾌락을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뜻하며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추구된다. 자, 행복을 강조하면서 네, 행복은 쾌락과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공리주의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공리주의자들 중에서도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상가는요. 맞아요. 밀입니다. 밀. 자, 을 볼게요. 인간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행복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해요.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경향성이 아니라 무엇에서? 그렇죠. 의무에서 비롯될 때 그럴 때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자, 을 보니까 탁 요 4개의 단어가 떠올라야 돼. 그 자체로 선을 추구하려고 했던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았던 근대 서양 사상가. 그렇죠? 을은 바로 칸트였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요 의무라고 하는 표현 오늘 잘 정리해 두세요. 이번 시험 이렇게 풀이하는 데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네, 올해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핫한 내용입니다. 자, 칸트의 의무. 칸트에게 있어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그것을 칸트는 의무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죠. 아, 인간은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인간에게는 자연법칙에 따라 살고 싶은 이러한 경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도덕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선의지고요. 그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의무의 형태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칸트는 이야기하죠. 아,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요. 자, 우리 한번 밀과 칸트를 어떻게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벤 다이어그램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벤 다이어그램 문제 풀 때는요, 요 그림을 보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범례를 항상 보고 푸는 습관을 가져라.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A는요, 밀만의 입장, B에는 밀과 칸트의 공통 입장, C에는 칸트만의 입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밀과 칸트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했을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입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일수록 쾌락의 양은 항상 증가할까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질이 높다고 해서 양이 항상 증가한다? 이런 말 밀은 한 적 없습니다. 자, 가끔 밀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는요. 질과 양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밀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밀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무리 양이 더 많더라도 네, 질이 낮은 쾌락과 양이 좀 적더라도 질이 높은 쾌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뭘 골라야 된다? 그렇죠.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밀은요, 양이 다소 적다 하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 그런 쾌락이 더 우리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쾌락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내용만 떠올려 본다 할지라도 질이 높다고 해서 양이 항상 증가한다는 거 밀은 이런 얘기 한 적 없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칸트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자,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동기와 결과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 자, 밀은요,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를 생각해 보겠죠?
그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을 따져볼 거예요. 아, 공리주의는 결과론이잖아요. 아, 따라서 밀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동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 결과적 유용성만 따져보면 돼. 그 결과가 얼마나 양과 질이 높은 그런 쾌락을 산출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고요. 칸트도 역시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죠. 왜? 칸트는 뭐를 따져보면 안 돼? 결과를 따져보면 안 되잖아요. 그 자체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서 비롯된 그러한 행위인지 그 순수한 동기만 따질 거기 때문에 2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3번입니다. 공통점, 공통입장이 맞는지 볼게요. 행위자의 행복을 낳지 않는 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칸트는 맞죠? 비록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위라면 도덕적 행위입니다. 밀 어떨까요?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밀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수능특강 교재 116페이지에 왼쪽에 날갯단을 보시면요. 네, 미리 이야기한 자기 희생에 대한 문구가 소개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수능특강 꼼수 체크 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꼼꼼하게 날갯단까지 다 분석해 드리거든요. 체크해 드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못 믿겠는 사람은 수능특강 116페이지 날갯단을 한번 보시면요. 미리 이야기한 자기 희생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 희생, 그것이 행복의 총량, 그렇죠? 구성원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행복의 총량의 증대에 기여한다면 자기 희생도 선이 될 수 있다. 자,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건 뭐야? 행위하는 그 사람의 행복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행복에 기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 그렇다고 해서 자기 희생 그 자체가 언제나 항상 뭐 숭고한 행위야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결과적 유용성을 산출할 때 행복의 총량 증가에 기여할 때 그것을 선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 즉 쾌락은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자, 칸트는 그렇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밀은 아니, 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끌어내는 것, 그게 선인데? 라고 보면서 밀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겠죠? 자, 따라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볼게요. 칸트 입장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자율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을까요? 아니요. 칸트는 이런 도덕법칙에 따른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요. 실천이성의 명령이다. 실천이성이 내가 나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율적인 명령이고요. 그러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율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5번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고대 동양 사상가 두 사람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입니다. 자, 배우면 날로 지식이 늘어나지만 돌을 닦으면 날로 지식이 줄어든다. 자, 돌을 닦으면 날로 지식이 줄어든대요. 성인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언제나 백성으로 하여금 아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게 만든대요. 보니까 뭔가를 막 인위적으로 열심히 해서 쌓는 걸 강조하고 있어. 덜어내는 것, 비워내는 것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어요. 후자겠죠? 도가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성인은 백성을 무지하고 무욕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무위의 다스림을 펼쳐야 한다라고 보았던 노자의 사상이 되겠네요. 널리 배우고 예로서 단속한다면 도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예가 아니면요. 봐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움직여도 안 된다. 그만큼 예를 강조했었던 사상가 공자의 유명한 표현들이 소개되어 있죠. 도가 사상가와 유교 사상가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추려면 예의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노자가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강조한 건 맞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덕이니까요. 특히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춘 무를 칭찬하면서 상선약수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의를 배우고 익히는 것, 이런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노자는 반대했습니다. 도를 체득한 자는 작위, 즉 인위가 없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자,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무위의 다스림이잖아요. 무위자연, 무위의 다스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런 표현. 노자가 도를 체득한 사람은 작위, 즉 인위가 없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보았구나. 이런 표현도 가져가세요. 3번입니다. 법령과 형벌만을 근본으로 삼아서 백성을 교화해야 할까요? 아니겠죠. 자, 이런 것들만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덕으로 감동을 주고 다스리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공자가 법령과 형벌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공평무사하게, 그렇죠? 공명정대하게 이런 것들 법이나 형벌 같은 것도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이 정치의 근본이야? 그렇죠? 도덕이 정치의 근본이다라는 것들 공자의 덕치사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아니요. 공자의 이는 시비선악과 좀비친소를 분명히 구별하는 분별적 사랑이죠. 자, 상실한 도를 회복하지 않고는 인과 의를 구현할 수 없다. 여러분들 어때? 노자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죠? 왜? 노자는 애초에 인의를 구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5번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한번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영혼 안에도 국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그 수도 똑같대요. 또한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것도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래요.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건 국가 안에 있는 세 계층, 즉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자신의 일을 잘하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그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누굴까? 그렇죠.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요. 개인의 영혼 안에도 국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그 수도 똑같다. 그리고 각자가 갖춰야 할 덕도 같다. 그 세 개의 덕 기억하시나요?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인 정의. 이것을 플라톤의 사주덕이다라고 부르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는요. 이 정도 알아서는 안 돼요.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플라톤의 지혜가 뭔지, 용기가 뭔지, 절제가 뭔지, 정의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또 출제가 됐잖아요. 최근 계속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주덕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지혜는 뭐죠? 그렇죠. 각 부분에 무엇이 유익한지, 각 부분과 전체에게 있어서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용기는 뭐였지? 맞아. 내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 그게 용기였어요. 절제는 뭐였을까요? 다스리는 쪽과 다스림을 받는 쪽이 서로 싸우지 않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절제다라고 불렀고요. 이것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보았죠. 이 중에서 플라톤은요, 특별히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절제는 인간의 영혼, 세 가지 영혼 모두 안에 다 갖추어져야 할 덕이고요. 세 개의 계층 모두가 다 갖추어야 할 기본 덕이 바로 절제다라는 것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보존하는 것이 용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절제의 덕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갖추고 화합해야 한다. 그렇죠? 니은 맞습니다.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룬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들의 조화이기 때문에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룬다는 표현 맞고요. 리을입니다.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 계층에게만 사유재산이 허용될까요? 아니, 플라톤은 오직 누구에게만? 그렇죠. 생산자 계층에게만 사유재산이 허용되고요. 통치자와 방위자,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호자 계층은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요. 공동생활,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두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정말 유명한 표현이에요.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자, 우리 평화학의 대가 갈퉁의 말이죠.
갈퉁은 폭력을 이렇게 정의 내리죠. 자, 그러면서 그는요, 폭력을 여러 개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폭력에는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직접적인 폭력과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이 두 가지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폭력이 있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표현 나왔다.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가해자가 있는 폭력이 직접적인 폭력이래요. 자, 뭔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직접 그 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폭력이 직접적 폭력이에요. 반면에 나머지 두 가지 폭력, 구조적인 폭력이나 문화적인 폭력은 어떤 특정한 의도가 없을 수 있어요. 특정한 의도가 없이, 특정하게 딱 눈에 띄는 가해자가 없이 벌어지는 폭력이에요. 아, 부조리한, 부정의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 사회 구조나 제도 이런 것들이 억압적이어서 나타나는 폭력, 대표적으로 가난 같은 것을 예를 들었죠. 이런 것은 구조적 폭력이 되고요. 그 외에 우리 사회의 문화 전반에서 이러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 폭력이다라고 갈퉁은 설명합니다. 볼게요. 전쟁은 천하에 커다란 손해를 끼친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하면서 꺽쇠하고요. 겸애라고 하는 한자가 주어졌죠. 겸애, 평등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서로 평등하게 사랑한다면 나라와 나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또 꺽쇠를 주고요. 비공이라고 하는 힌트까지 주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자, 겸애, 평등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평등한 사랑은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겸애, 교리, 겸상의 교상리를 이야기했던 을은 맞아요. 묵자가 되겠죠. 묵자는 특별히 공격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공을 얘기합니다. 아, 공격전쟁을 반대하는구나. 하지만 묵자는 약소국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옳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문화적인 폭력이 남아있다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그렇죠? 갈퉁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평화는 어때요? 모든 형태의 폭력이 다 제거된 상태예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적 폭력이 있으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 것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구조적 폭력은 가해자의 의도가 전제되어야만 성립한다.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가해자의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직접적 폭력이고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의도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어요.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침략전쟁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묵자는 보고 있죠. 좀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 그건 바로 인이에요. 인. 묵자는 인의 이런 분별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좀비 친소를 분별하지 않는 평등한 사랑, 겸애를 주장하게 되죠. 따라서 4번 틀렸고요.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맞는지 확인할게요. 평화 실현을 위한 폭력적인 수단은 허용되어야 한다? 아니죠. 갈퉁이 쓴 책 제목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예요. 즉, 갈퉁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폭력적인 수단은 허용되면 안 돼. 폭력은 절대 어떤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없어 라고 보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묵자도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방어전쟁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5번을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구별할 수 없으며 이성 혼자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감정도 억제하거나 산출할 수 없대요. 자, 이성의 기능에 대해서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은 누구의 노예이고 감정의 노예이고 또 노예이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동기는 감정이 제공하고 이성은 부차적인 도움만을 줄 뿐이다 라고 보았던 근대 서양 사상가 휴메의 입장이 되겠네요. 이성의 최고선은 신, 즉 자연. 나왔네요. 맨날 나오죠 사실은. 친구들 너무너무 이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아직 3월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알아가면 되니까. 자, 중요한 내용. 자, 물결치고 별표. 선생님 지금 초록색으로 한다고 아까 약속해놓고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이게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자,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즉 자연을 인식하는 것이 이성의 최고선이다 라고 본 사상가는 누굴까? 그래요, 스피노자입니다. 자, 이성이 명석판명하게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모든 감정은 이성이 탁 인식할 수 있으며, 이성은,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니까 지금 또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이성은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 자, 스피노자는요, 신, 즉 자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네, 그 완벽한 자연 법칙,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운영되는 이 자연 그 자체가 이미 신이다. 그 신이 유일한 실체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성을 발휘해서 네, 이러한 신즉 자연을 인식하고 어떠한 감정에도 휘둘린 채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스피노자는 이성이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수동적인 감정을 정념이라고 보면서 정념에 속박되고 정념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성으로서 제어할 수 없는 이러한 수동적인 감정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이 들지? 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을 억제하고 네, 그런 수동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하죠.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감정에 의한 선악의 구별은 보편적일 수 있다. 맞아요. 왜? 휴미 이야기하는 감정은 개인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사회적으로 확장된 공감이기 때문에요. 보편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감정이 필연적 인과질서에 따라 생긴다고 봅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감정도 인과질서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은 맞고요. 이런 니은 같은 이러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도 반복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 니은 모두 맞는 내용이네요. 을은 갑과 달리 어떠한 감정도 도덕 행위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 자, 두 사상가 모두 다 어떤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없다라고 보지 않아요. 당연히 흉은 네, 감정이 도덕에 기여한다라고 보고요. 스피노자도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이런 능동적인 감정들 충분히 도덕적인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피노자는 수동적인 감정, 이성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감정인 정념에 휩싸이는 삶, 이런 것들이 이성에 따른 삶을 방해한다라고 보는 것이지 어떤 감정도 도덕에 기여할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자기 보존의 욕망은 이성과 대립한다고 본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 지금 이 문제, 9번 문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자기 보존의 욕망이 이성과 대립한다 라고 볼까요? 휴문요, 어때? 자기 보존의 욕망이 이성과 대립한다라고 볼까? 일단 넘어가 보세요. 스피노자부터 한번 볼까요? 스피노자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죠.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의 욕구, 욕망 이거 인정합니다. 자,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자기를 보존하고 보다 생기 있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이성과 대립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스피노자 최근에 출제되면서 계속해서 자기 보존과 관련된 것, 자기 보존을 긍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자주 빈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일단 공통점이 아니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고요. 흉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흉이 자기 보존의 욕망을 이성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았을 리 없죠. 내가 나를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비이성적인 욕망이다라고 보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번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시문 선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시기 바라요. 1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사상가 입장을요. 순서대로 탐구해 볼게요. 갑입니다. 국가의 목적은 인간의 안전 보장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이 국가에서 살기로 한 이유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러한 혼란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갑은 홉스가 되겠네요.
자, 국가는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며 최고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하는 그러한 훌륭한 공동체래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한 최고의 공동체다. 자,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에 도달한 최고의 공동체. 이렇게 국가를 지켜 세운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자, 갑은 홉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A는요, 홉스가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오라고 할 질문, B에는 홉스가 예라고 할 질문, C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라고 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홉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대답했을지 한번 체크해봐요. 기억입니다. 국가는 인간들 간의 계약으로 형성된 권력기구인가? 사회계약론자인 홉스는 예라고 할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국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공동체야 라고 보겠죠. 따라서 기억,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권은 분할되어야 하는가? 자, 홉스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자,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라고 보죠. 모든 권력을 가지고서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자인 이런 군주가 리바이어던 같은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나라를 다스릴 때 국가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니은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없다면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홉스는 보죠. 리을 한번 볼게요. 국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인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정말 최고의 공동체야. 인간은 국가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어. 인간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정치 참여를 통해서 형성하고 국가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았던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리을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1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고대 서양 사상가 두 사람의 입장으로 옳은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이자 끝은 쾌락이다. 자, 쾌락은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깊이의 근거를 찾고 헛된 믿음을 없애며 냉철하게 사고하는 데에 그 쾌락이 있다. 아, 역시 중요해. 지금 그냥 한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죠. 덜표치고 선생님이 막 물결 표현하는 거 반드시 가져가야 될 표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은 누구예요? 고대 서양 사상가, 쾌락주의 사상가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기피할지 그 근거는 바로 즐거움. 그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느냐, 고통을 가져다 주느냐. 고통은 최대한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할 때조차도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즐거움은 좀 조심하면서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그러한 사상가입니다. 선택과 깊이의 근거를 쾌락이 제공하고요. 특별히 그는 냉철하게 사고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죠.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쾌락이 산출되고 얼마만큼의 고통이 산출될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명료하게 사고해보고 나서 그것이 쾌락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너무 고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기피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래라.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필연적인 우주 자연의 또 필연적인 이런 질서,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야. 운명에 순응하는 삶, 이러한 삶을 강조했었던 스토아파의 입장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어떤 쾌락을 선택할지는 이성적인 숙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요. 반드시 이성적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에피쿠로스 욕망을 막 나누죠.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을 추구하잖아요. 욕구를 구분하고
쾌락과 고통 어느 정도 나에게 가져올지 그런 것들을 막 선택하려면 이성적인 숙고가 필요합니다.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며 모든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맞아요. 에피쿠로스의 이런 사상,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공리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3번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면의 의지로 변화시켜야 해? 아니요. 스토아파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외부의 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순응할 것을 이야기하죠. 이성을 따르면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나 같은 맥락입니다. 자연의 필연적 질서는 벗어날 수 없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순응하며 사는 삶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죠.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한 공적 활동에 헌신해라.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보지 않겠죠. 에피쿠로스는 운둔하는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중국 사상가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낳을 때는 기운으로서 형체를 이루고 이치 역시 거기에 부여한다. 자, 이와 기가 지금 등장했죠? 자, 그러면서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각각 그 이치를 얻었대요. 자, 이게 포인트 같아, 선생님은. 자, 여기 보니까 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여되어 있다는 거야. 사물에게도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이치를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다 부여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얻어서 다섯 덕목으로 삼으니 이것이 이른바 본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 이치는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본 중국 사상가는요. 성리학을 주장했던 성리학자 주희의 입장이 되겠죠. 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고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의 예지의 덕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하늘이 부여한 천리. 성리학에서의 천리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리는 바로 인의 예지.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성리학을 설명하죠.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본성이라 하는가? 맞아요. 천리가 본성이고 그 본성이 인의 예지고 그게 사덕이다. 이렇게 성리학은 봅니다.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늘의 이치, 즉 천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맞아요. 자,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알민 양지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천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물에 부여된 이러한 이치를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해서 하늘의 이치에 도달하는 활연, 관통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와 기는 사물에서는 분리되지 않지만, 즉 사물에서는 사물에서는 이와 기가 함께 존재하지만, 즉 이기 불상리이지만 개념상으로는 구분되죠? 개념상으로 이는 원리, 기는 재료, 이기불상잡. 이렇게 이기불상리이면서 동시에 이기불상잡인가?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볼게요. 본연지성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될 수 있는가? 성리학의 기본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성리학에서는요.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하죠. 그 중에 본연지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서무악한 것이잖아요. 아,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될 수 있는 성은 본연지성이 아니라 맞아요. 기질지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본연지성이 순서무악한 것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도 무악이기 때문에 악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찾을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사회사상가 두 사람의 입장으로 틀린 것 이어서 풀어볼게요. 13번입니다. 노예는 간섭이 아니라 지배에 의해 본질적 특징이 드러나므로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자, 자유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지배받지 않는 상태야. 갑은요, 현대 공화주의 사상가 패티세의 주장이 되겠죠. 을은 얘기합니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을수록 내가 누리는 자유의 영역도 넓어진다. 자, 갑은 비지배를 자유라고 본 반면에 을은요, 불간섭을 자유라고 보고 있어요.
자, 나의 바람이 좌절되는 과정에 타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가 억압의 기준이 된다. 자, 간섭받지 않을 자유, 소극적인 자유를 강조했던 자유주의 사상가 벌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갑입니다. 간섭 없이 지배할 수 있고 지배 없이 간섭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일단 1번에 별표 투척하고 설명 시작합니다. 1번이요. 맞는 내용입니다. 자, 패티슨요.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섭 없이도 지배할 수 있고 지배 없이도 간섭할 수 있다라고요. 간섭 없이 지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주인과 노예가 등장하죠. 패티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간섭받지 않는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주 인자한 주인이 어떤 주인이 너무 인자해서 자신의 노예한테 간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노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자한 주인을 만난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자, 간섭하지 않아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간섭이 문제가 아니라 지배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지배는 어떤 지배? 자의적인 지배. 자의적인 지배 밑에 있으면 그게 바로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지배 없이 간섭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거야. 자의적인 지배가 없이도 간섭은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법에 의한 간섭. 자, 법에 의한 간섭은요. 지배 없이 간섭하는 거죠. 이러한 간섭은 자유를 침해하는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보장해주는 간섭이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지배 없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일어나는 간섭은 오히려 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라고 보았던 패티스의 사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가져가셔야 될 중요한 표현입니다. 2번 볼게요. 자의적인 지배가 있다면, 즉 제멋대로 이렇게 타인이나 국가가 나를 지배하는 자의적인 지배가 있다면 시민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비지배가 자유의 핵심이다 라고 본다 라고 패티슨 이야기하죠. 3번입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사회에 대한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강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한 수준의 간섭이잖아요. 자, 자유주의자들은요, 이런 국가가 개인에게 강요할 것을 반대합니다. 4번 볼게요.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인 자유다. 이렇게 벌린은 보고 있고요.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 완전 틀렸다. 그렇죠? 패틱과 벌린 모두 다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 법치를 인정하죠. 따라서 공통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패틱 같은 경우는요.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법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자유주의자들도 법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볼게요. 한국 불교 사상가들입니다. 모든 법은 하나의 마음, 즉 일심일따름이다.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본체일 뿐이다. 중생과 깨달음도 구분하지 않고 있고요. 진여와 생멸, 이런 진리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실, 이런 것도 역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고수하지 않고요. 이문이라고 부른다. 자, 일심이문 사상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 갑은 원효가 되겠죠. 깨달음 이전의 수행은 참된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생은 깨달음 이후에, 즉 여기 보니까 깨닫는다 라고 하는 한자가 나와 있죠. 자, 깨달음 이후에, 즉 도노한 이후에 정과 해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할 수 있대요. 즉 도노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점수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이었어요. 자, 이 사상가 누구지? 진울입니다. 진울은 특별히 정의 상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정이 마음의 본체이고 해는 바로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또 유명한 표현도 있는데 정은 부처의 마음이고 해는 부처의 말씀이다. 또 이렇게도 설명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번뇌를 끊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불성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기억입니다. 부처와 중생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었죠? 이런 중생과 부처는요, 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니까요. 기억 맞고요. 니은 볼게요. 자성, 즉 내 마음의 불성이 이미 부처라는 것을 깨달으면, 즉 도노하면 습기가 단번에 제거돼? 아니죠. 단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점수잖아요. 점차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정은 마음의 본체이고 해는 마음의 작용이다. 너무 유명한 표현입니다. 맞고요.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의 구제를 함께 하세요. 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을 보살이라고 여러분 공부했죠? 아, 원유와 진울 모두 다 대승불교 스님들이시잖아요. 따라서 리을은요, 두 사상가의 공통점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다음 그림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갑 보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건 큰 길과 같다. 대장부라고 하는 표현 나왔고요.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라도 도를 행한대요. 자, 그러면서 유명한 표현 나왔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자, 이것만 보고도 딱 나와야 되는데 사실 대장부도 큰 힌트가 되죠. 맞아요. 갑은 맹자가 되겠습니다. 을 볼게요. 도는 고금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다. 이 도는 그런데 하늘의 도가 아니래요. 하늘이 부여해 주는 거 아니래요. 땅의 도도 아니고 인간의 도래요.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어떻지만 악하지만 도를 받들어 선을 쌓으면 성인이 될 수 있대요. 본성은 악하지만 그 본성을 변화시켜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사상가 순자가 되겠죠? 병입니다. 도는 실제하고 진실하지만 하는 일도 없고 형체도 없다. 자, 그러면서 여기 무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 무위, 무형으로 도를 설명합니다. 도는 스스로가 근본이 되고 하늘과 땅을 생성하였으며 개미, 쭉정이, 기왓장, 심지어는 어때요? 똥이나 오줌에도 도는 있다 라고 이야기한 도가 사상가입니다. 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맹자와 순자와 장자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한번 문항으로 분석해 볼게요. 1번입니다. A 한번 볼게요. 맹자가 순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의를 더하지 않으면 본성은 선해질 수 없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어때요? 순자 모르지 않았죠? 순자 모르지 않습니다. 순자는 인의, 즉 인위적인 예 이런 것들을 더해야지 본성이 선해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순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 아니고요. 맹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본성이 선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맹자에게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맹자가 순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B 한번 보겠습니다. 순자가 맹자에게 할 비판이 맞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도덕적 실천 능력을 누구나 지닌 건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자, 맹자와 순자는 둘 다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악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둘 다다 누구나 도덕적 실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심지어 순자도요. 본성은 악하지만 도덕을 배워서 학습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누구나 본성을 변화시켜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게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요. C와 E죠. 자, 장자가 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체크해 볼게요. 12. 옳고 그름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거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자,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12. 선악, 미추 이런 것들, 빈부, 귀천, 대소, 심지어 생사 이런 것들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하나이다, 평등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12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이건 C, 옳은 것, 절대적으로 이건 B, 악한 거야.
이렇게 장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판할 수 없겠죠. 자, 4번 볼게요. D와 F 한번 보겠습니다. 순자와 맹자가 장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될까요? 도덕과 통치의 원리는 하늘에 근거해야 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자, 어때? 맹자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그건 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자, 하늘에 근거해서 통치와 도덕의 원리를 삼고자 한 사상가 맹자는 가능해. 하지만 순자는 아니죠. 순자는 분명하게 천, 인, 분, 이를 주장하면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를 구분합니다. 하늘과 인간을 구분합니다. 도덕과 통치의 원리가 하늘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본다는 것 순자에게선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D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2입니다. 장자가 맹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과 의의 규범은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겁니다. 이런 억지스럽고 작위적인 이러한 인위적인 규범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해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라고 장자가 맹자에게 비판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중세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맞는 것을 선으로 파악하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본대요. 또한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반대되는 걸 악으로 파악해서 피해야 할 것으로 본대요. 이성이 파악한 선과 악은 자연법의 명령과 관계되는데 자연법의 제1명령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너무 유명한 제시문이라서요. 아, 중세 서양 사상가 아퀴나스구나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기억입니다. 자연법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퀴나스가 이제 자연법을 얘기하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 번째는 자기보존, 두 번째는 종족보존, 세 번째는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탐구, 신을 더 사랑하면서 신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요. 사회성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그죠? 순특강 강의나 개념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존심,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연법을 지키는 아퀴나스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늘 그러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알아야지 문제가 풀 수 있게 굉장히 윤사문항이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다. 그렇죠.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 자연법이 명령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볼게요.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명령한다. 자기 보존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동물과의 공통된 본성에 따른 선도 존재한다. 자, 디귿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져가시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인간에게만 갖춰진 그러한 본성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이잖아요. 이런 것에 따른 것도 분명히 선이기 때문에 디귿 가능한 선지입니다. 인간은 자연 자체인 신과 하나가 될 때 아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요. 자연 자체인 신이 아니라 유일신, 창조주로서의 인격신이죠. 자연 자체인 신을 이야기한 것은 스토아파와 스피노자의 신 개념이기 때문에 리을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한국 사상가들입니다. 세트 문항 한번 묶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군자의 학문은 마음이 아직 바라지 않을 때 경을 위주로 존양하고 이미 바랬을 때에도 경을 위주로 성찰한다. 마음은 이와 기가 합해져 있는 것이며 대표적인 감정에는 4단과 7정이 있죠. 감정에는 이와 기의 2갈래의 연원이 있대요. 이미 이거 보고 게임 끝났다. 감정은 이에서부터 연원하는 감정도 있고 기에서부터 연원하는 감정도 있대요. 한마디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랄 수 있는데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감정, 그게 순선무악한 4단이고요.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가선가악한 감정, 그것을 7정이라고 본 사상가 맞아요. 갑은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을 볼게요.
군주의 학문은 기질의 변화 하면서 교기질, 기질을 교정하는 것, 기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질의 변화보다 더 절실한 건 없다. 기질을 변화시키려면 병을 살펴서 약을 쓰듯 해야 한다. 자,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고요. 성은 공부한 뒤에 경지이다. 성이 아니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자, 성을 통해서 경에 이를 것을 강조하면서 기질의 변화를 더 많이 강조했던 사상가는 누구지? 그렇죠. 이가 되겠죠. 이는요, 뭐만 바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기발이승 일도서를 얘기하면서 기발이승만 인정하죠? 아, 기발이승한 감정이 7정, 그 7정 안에 순선한 측면을 4단이라고 보았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면서 풀어볼게요. 틀린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황은 이에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것을 경의 목적으로 본다. 그렇죠. 이황은 이발과 기발이 모두 가능한데 이것은 가선가악하기 때문에 네, 이황으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순선무악한 그러한 이의 작용을 강조하게 되죠. 이황은 이렇게 순선무악한 이에 따라 행위하는 것, 그것을 경의 목적으로 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이는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연의 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자, 맞죠? 왜냐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기만 바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바라기 때문에 기질의 영향에 따라서 네, 본연의 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질을 바로잡아야지 본연의 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게 돼요. 자, 2번도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갑은 을과 달리 기뿐만 아니라 이도 발할 수 있다고 본다. 이황은 이와 달리 기뿐만 아니라 이도 발할 수 있다고 본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는 이황과 달리 기를 제어해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자, 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선가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를 제어해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요. 어때? 기를 제어해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은 을이 갑과 달리 가지고 있을 그러한 주장일까요? 아니죠. 왜? 이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정할 내용이에요. 을은 갑과 달리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죠? 자, 이황은요. 물론 순선무악한 그 이에 따라서 살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경의 목적으로 봐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라고 하는 것, 기를 잘 제거해야지, 기를 잘 제어해야지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황 인정합니다. 당연히 이도 어때요? 기를 잘 제어해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네, 교기질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4번 공통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을은 갑과 달리라고 하는 표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5번 볼게요. 이는 기와 결합해야 현상, 구체적인 이런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역시 맞는 내용이겠죠? 5번은 성리학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4번과 5번 모두 다 갑과 을의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찾아볼게요. 사단은 인의 예지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여기서부터 기초를 닦아 확충하게 했다. 자, 4단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인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4단의 이면에 인의예지라고 하는 덕이, 사덕이 이미 탁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야. 이미 잠복해 있어서 주인이 된다면 이는 4단을 확충하는 공부가 그 근본을 버리고 그 끝, 가장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인의예지를 잡는 격이다. 자,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인의예지가 4단의 이면에 잠복해 있다는 말이야, 잠복해 있지 않다는 말이야. 그렇죠. 잠복해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아, 인의예지는 4단을 확충한 이후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덕이라고 본 사상가구나. 아, 이러한 한국 사상가 누구예요? 그렇죠. 정약용입니다. 자, 정약용의 단시설. 4단은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이다 라고 보았던 이런 정약용의 단시설이 소개되어 있고요. 정약용이 이황에게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덕이라고 하는 것,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직권을 발휘해야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인의예지의 덕은요, 자주직권을 발휘해서, 그렇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기호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또 4단을 확충하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되는 거라 그랬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틀렸죠. 자, 회복이라는 거 하는 건 원래 있던 게 다시 이렇게 잘 갖추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것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약해져서 그걸 다시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 이런 게 회복이잖아요. 원래 있던 것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게 회복이라면, 덕은요, 원래 있던 걸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형성이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성 보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즉 본성은 선의 확충으로 획득한 기호임을 모르고 있다. 자, 정약용은 분명히 성기호설이기 때문에 성은 기호다, 이건 맞아. 근데 뭐가 틀렸을까? 그렇죠. 선의 확충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기호, 그것이 성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획득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경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양이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시나요? 어때요? 정약용과 이황 모두 다 경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양이다 라고 보겠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양이 아닙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 경건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 되니까요. 4번 볼게요. 천은, 하늘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4단의 근원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어때? 이거 이황이 몰랐나? 아니죠. 이황은요, 네, 천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4단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5번 볼게요. 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네, 5번이 답이 돼요. 친구들 아마 이 문제 굉장히 어렵고 좀 까다롭다 이렇게 느끼면서 풀었을 거예요. 근데 5번 가만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황은 성리학자잖아요. 성리학자들에게 이라고 하는 건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맞아. 그렇죠? 반면에 정약용은 어떨까? 정약용에게 있어서 이라고 하는 건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아니에요. 입법적 실체, 원리이자 법칙인 어떤 실체, 그러면서도 그것이 본성, 그게 바로 천리야. 자, 정약용 그렇게 볼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정약용에게 있어서 본성은 이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네, 본성은 기호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흐름, 마음의 경향성, 영지의 기호 이런 걸 강조하면서 성은 기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정약용이 이황에게 이라고 하는 건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시나요? 본성은 이가 아니라 기호라고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 골라볼게요. 인간은 자유로우며 인간은 바로 그 자유입니다. 신이 없기에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주어진 가치나 질서를 찾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속에 던져진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인간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했던 실존주의 사상가 사르트르죠. 자, 사르트르의 주장 골라볼게요. 인간은 자신의 본질인 보편적 이성을 실현해야 한다. 아니죠.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을 정해줄 그러한 신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주어진 본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실존할 뿐이죠. 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그의 말 떠올려 보시고요. 게다가 우리 키, 야, 하, 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같은 이런 실존주의자들은요. 보편적인 이성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꿀팁 하나 드릴까요? 실존주의 문제 풀면서 보편적인 이성, 합리적, 객관적, 보편적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존주의자들은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개개인의 어떤 결단, 실존 문제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니은 볼게요.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의식할 때 불안을 느끼게 돼.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자유와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실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너무 불안해 하고 이런 자유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사르트르는 불성실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도덕을 선택하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보죠. 인간은 절대자의 계획에 의해서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졌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아. 그런데 그게 절대자의 계획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분명히 그러한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니까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골라볼게요. 사회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서 한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갑입니다. 유효수요. 즉 구매력이 있는 이러한 수요를 창출하고 완전 고용, 실업 문제가 해결된 완전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확장이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기능 강화를 얘기했었던 수정자본주의 사상가구나. 갑은 케인즈가 되겠죠. 자유에 대한 사회주의의 약속은 노예로 가는 길이다.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가 사회 구성원에게 다른 어떠한 경쟁 체제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정부의 어떤 이런 규제,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고요. 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강조한 그러한 사상가 맞아요.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케인즈는 시장의 결함, 시장의 한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것 맞죠? 투자의 사회화, 즉 국가가 직접 많은 투자를 하고 뉴딜 정책 같은 국가 주도의 많은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가 직접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에 비해 하이에크는 정부가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죠.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그 정도를 좀 이렇게 감시해주고, 시장의 자유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을 보조적으로 정부가 하는 거지, 정부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경제적인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해야 돼요? 아니요. 하이에크는 분명히 이러한 어떤 길을 노예의 길이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었죠. 평등한 분배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다니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사상가가 하이에크이기 때문에 틀린 것 리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편 두 사상가 모두 다 자본주의 사상가죠. 따라서 시장 경제의 바탕을 둔 개인의 이윤 추구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들 인정하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한 문항 한 문항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하지만 이번 3월 학평은요. 우리 이제 고3 입장으로 또 수험생, 수능을 대비하는 첫 번째 학평이잖아요.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한 문제도 버릴 문제가 없었어요. 제시문과 선지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선생님은 힘차게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파이팅!